김현정의 뉴스 쇼.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박문진 이사 자리에 여권 추천 인사 2명을 선임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국감 일정 차질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 역시도 이 정치 논쟁 속에 또 연기되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사실 이번 주말은 상당히 특별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진 것이 1년 전 이번 주말입니다. 그런데요, 촛불 집회 1주년 행사를 두고도 잡음이 흘러나오죠. 광화문에서 모이자, 아니다 여의도에서 모이자. 글쎄요, 촛불을 추억하는 방식에도 시각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은 1년 전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들은 모두 똑같았다는 사실. 시민의 힘이 하나로 모아졌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건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1년 전 그날을 기억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뭔가요? 네, 송환 어선에 담긴 북한의 메시지입니다. 북한이 단속한 우리 어선을 돌려보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죠. 네, 잠시 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수역을 넘어서서 단속됐던 우리 어선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송환하겠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언제 그러니까 납북이 됐던 거예요? 이 송환이 됐던 거예요, 이 어선? 네, 북한 주장에 따르면요. 지난 21일 새벽이었고요. 해당 어선은 391 흥진호였습니다. 새벽에 동해상 북측 수역을 넘어서 단속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 침입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서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설명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그 한반도가 오랫동안 냉각되어 왔는데 북한이 인도주의를 언급하면서 남한에 이렇게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좀 이례적이네요. 그래요. 사실 오늘 미국의 국방장관이 JSA를 찾아가서 경고 메시지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예정이었죠.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참석차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한국에 도착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발표를 했던 거죠. 네네네. 그 북한 코앞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북한이 어선 송환 결정을 내리면서 혹시 그 메시지에도 변화가 담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위기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좀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포인트 갑니다. MBC 사태에 마비된 국회입니다. 제가 앞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자유한국당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죠. 오늘부터 국정감사 일정 전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발단은 MBC고요. 맞습니다. 발단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 논란이죠. 구여권이 추천한 박문진 이사 2명이 스스로 물러나자 어제 방통위가 새로 보궐이사 2명을 선임했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의 보궐 인사다. 그러니까 다시 자신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회 보이콧 방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까 전에 자신들 구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그만두면서 생긴 자리니까 구 여권, 즉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자신들의 몫이라고 다시 주장하는 것이죠. 또 한국당은 또 이호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고요. 또 새로 선임된 박문진 이사 2명에 대해서도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네요. 예,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논리는 맞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위원장 직무대리를 세워서라도 국감은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요. 네, 한중 관계의 해빙 가능성입니다. 싸들어 꽉 막힌 한중 관계 변화의 조짐이 좀 나타납니까?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에 따른 자신감 때문일까요? 몇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좀 엿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정수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데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이 각 분야에서 점차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한국 정부에게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 여행 상품 모집 광고가 7개월 만에
다시 등장하게 됐네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행 상품 팔아라 하면 파는 거고 네, 지침에 팔지 따라서. 말아라 지침 내리면 그때부터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단됐던 것이 다시 등장했다. 7개월 만에. 네.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느껴지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물론 아직 낙관하긴 이릅니다만 한중 관계에 희망은 보인다. 오늘 2부에서는요. 도올 김용옥 교수가 나옵니다. 도올 선생님이 바라보는 중국 시진핑. 오늘 꽤 긴 인터뷰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네네. 함께 하시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1년 성공한 시민혁명 이상의 정치적 성과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예,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으로 자그마치 20주 동안 희망의 목소리를 밝혀왔던 1,700만 개의 촛불들. 그 첫 촛불이 밝혀지던 날이 바로 내일 모레죠.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 순서는 벌써 1년이 된 그날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촛불의 주체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조직적인 모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오면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민들은 남녀노소 심지어 유모차까지 끌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촛불 1주년을 맞아 마련한 뉴스쇼의 인터뷰는 어떤 정치인도 어떤 유명인도 아니라 촛불의 주인 시민 두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촛불 집회 최다 참가자로 화제가 됐던 분이세요. 시민 이민주 씨 연결을 해보죠. 이민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평범한 시민이신가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딸 둘 있고 남편 있는 직장인이에요. 딸 둘 있는 평범한 직장인. 진짜 평범한 시민 맞으시네요. 네. 제가 최다 참가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몇 번 참가하셨던 거죠? 주변 분들이 세워주셨어요. 12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촛불 집회는 20주 동안 열렸는데 어떻게 127회를 가셨어요? 매일매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촛불 집회는 23회였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사람 수는 적었지만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가신 거예요? 평일에? 그럼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게 첫 시작이 10월 29일이었는데 그 첫 번째 촛불 집회도 가셨어요? 그럼요. 그러셨어요. 그 전부터 갔었어요. 바로 전에 평일에도 갔었어요. 네. 그 첫 번째 주말 촛불 집회, 대대적인 촛불 집회를 참여하면서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그때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막막해서 나갔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돌아갔기 때문에 어디 울분을 표출할 수도 없었고 정말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에 너무 막막했어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올려 보면은 그 많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기억나는 장면들 고비고비가 있을 텐데 제일 기억나는 장면은 어떤 거세요? 어린아이가 목에 팻말을 들고 여기 따뜻한 차 있어요 라고 돌아다녔어요. 엄마는 뒤에서 커다란 주전자 가지고 종이컵이랑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나누어주고. 맞아. 뭉클뭉클한 게 너무너무 많죠. 막 그런 얘기하면 눈물 날 정도로. 그게 팔러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나눠주러 다닌. 지난 겨울이 유독 춥지 않았습니까? 엄청 추웠죠. 너무 추웠어요. 정말. 추웠죠. 내복 몇 개나 껴입고 가셨어요? 내복 외투를 2개씩 막 입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내복만으로는 안 돼서. 그럼요. 정말 추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따뜻하게 견딜 수 있었던 건 서로의 체온 그리고 뭔가 똑같은 것을 희망한다는 그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이 몸을 녹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광장에 나가면. 오히려 희망이 보이니까. 네. 이민주 씨는 제가 이제 그 당시 연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든의 친정 어머님도 모시고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건강하시고 요즘 바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네. 촛불이 1주년 됐다. 요거 알고는 뭐라고 그러세요? 꿈 같다고 그러시죠. 꿈 같다? 네. 왜 그러실까요? 좀, 앞으로 좀 살만한 세상이 되겠구나. 이런 세상도 내가 보고,
내 일생을 마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촛불 전과 후 이민주 씨의 삶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제 목소리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윤기가 흐르세요, 지금. 네,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무기력하고 좀 시큰둥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좀 뭔가가 조금은 이렇게 좀 조금씩 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긍정적이고, 예. 활기찬 생활로 바뀌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경험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이들하고 남편하고도 자주 이야기를 해요. 참. 이런 걸 보는 것 자체가 역사상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느냐고. 아니, 그 후에 혹시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장으로 가기도 하세요, 종종? 이제는 가죠. 그전에는 안 갔었죠. 어디 가셨어요? 요즘 KBS, MBC 언론 노조. 그 현장도? 파업 현장에, 예,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친구들 데리고 다 제가 공범자들 보러 가자고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을 포섭해서 다니시는군요. 네. 그래요, 이민주 씨. 했습니다. 그래요, 이민주 씨.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란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도 있는데 나란 일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의사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참 제가 여러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그 열정 잃지 않고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난 겨울 촛불 집회 최다 참가자였습니다. 시민 이민주 씨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촛불 집회 떠올리면 아마 이 장면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민들을 막아서고 있는 거대한 차벽이 있었는데, 경찰 차벽. 이 차벽에 꽃 스티커를 붙이던, 차벽을 꽃벽으로 뒤덮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미술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 뉴스쇼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만나보죠. 차벽을 꽃벽으로의 이강훈 작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강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그 평범한 일상이 가장 좋죠.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신 건데 1년 지났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벌써 1년이네요. 예. 벌써 1년. 네,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고생을 그렇게 하고 보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요. 특히 우리 작가님은 작년 이맘때였어요. 경찰 차벽에다가 꽃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게 작가 혼자 막 붙인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 스티커를 주면서 붙이십시오. 시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꽃 차벽, 삭막한 차벽을 꽃벽으로 만드는 퍼포먼스를 한 것 때문에 굉장한 화제가 됐었고, 저랑 인터뷰도 하셨어요, 작가님. 네네. 그랬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그 꽃벽 퍼포먼스를 시작하셨던 거죠? 2차 집회 때부터 참석을 하면서 경찰이랑 시민들이 차벽을 사이에 두고 이제 계속 조금 아슬아슬한 광경들이 자주 펼쳐졌었는데, 그걸 보면서 뭔가 폭력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불안감이 생기면서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죠. 맞아요. 그때 그 사진 장면이 전 아직도 생생해요. 막 아이들까지 그 꽃 차벽에다가 꽃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폭력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기조가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평화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데 조금은 일조를 하지 않았나. 물론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 중에 혹시 작가의 눈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굴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차벽 앞으로 가서 직접 손에 든 스티커를 붙이는 장면들은 볼 때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당장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걸 했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예.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지 그럼요.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머뭇거리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예. 나중에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스티커를 받아들면 바로 차벽으로 가서 붙이고 하는 장면이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었죠. 뭉클뭉클 하셨겠는데요, 그럴 때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별일 없이 지금 평화롭게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그러셨는데 보니까 네. 아주 평범하신 거 아니고 지금 그 꽃벽 퍼포먼스, 그 꽃벽 퍼포먼스가 계기가 돼서 영향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물론이죠. 퍼블릭 아트, 소셜 아트. 소셜. 어떤 거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선 전에는 그 투표 동료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또 뿌렸어요. 최근에는 제주시의 아라동이라는 곳에서 거기 어린이들과 함께 낙서를 테마로 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낙서는 왜요? 꽃벽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낙서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당연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어디 공공장소에서 낙서를 하는 거는 당연히 또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네. 얼른 달려가서 말리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작업을 해봤어요. 자유롭게. 처음에는 애들도 굉장히 머뭇머뭇했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신나게 낙서를 했어요. 네, 당분간 그런 작업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만난 시민 이민주 씨, 평범한 시민 이민주 씨도 그렇고 이강훈 작가도 그렇고 이 촛불의 경험이 삶을 참 많이 바꿔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네. 이강훈 작가님 앞으로도 좋은 작업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는데 더 희망차지는데 계속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꽃벽 퍼포먼스를 벌였던 그 작가 이강훈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복을 몇 벌 껴입고 광장으로 가셨었나요? 저는 아직 젊어서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데. 그때 내복 입으셨던 거 제가 아는데. 예, 1년 촛불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그때 네. 얼마나 국민들이 다 비장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나가본 적이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고 촛불을 들기도 했었는데 예. 세상은 바뀌었는데 근본적인 부분까지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역시 국민의 손이다. 그렇죠. 예, 촛불을 다시 들지 않는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행간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자유한국당이 또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달에는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의 발부에 반대해서 또 반발해서 국회 보이콧을 했는데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보고리사 선임에 반발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번에도 MBC, 이번에도 MBC가 네. 이유가 됐네요. MBC가 계속 중간에 들어가는데요. 어제 오후 비상총회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또 MBC 문제로 국정감사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어제 오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집단 항의 방문했죠. 예, 맞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 15명이 국회 상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를 집단 항의 방문했는데요. 일단 먼저 당시 상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공영방송 장악으로 이미 위원장께서 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저를 꼭두각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몹시 듣기 거북하고요. 뭐가 거북해요 지금? 거북하죠. 뭐가 거북해요 지금? 저는 그냥 위원장으로 불려주시면 안 됩니까? 상당히 거친 상황들이 설전이 오갔어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인데요. 이게 소리 지른 분이 정우택 원내대표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고리사 2명을 선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 우리가 추천한 자리였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추천하는 게 맞다. 그렇죠. 나머지 남은 임기를 추천하는 것이니까 그건 우리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 방문을 한 건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뭐 국정감사 일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 일정 자체도 아예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를 선임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박문진이라는 곳에서 MBC 사장을 선임하는 거고. 네. 그러면 방통위의 위원은 누가 선임하느냐? 대통령이 2명. 그렇죠. 국회 교섭단체가 3명. 3명. 근데 거기서 네. 여당목 하나, 야당목 2.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3명. 네. 3대2.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송문화진흥회, 그러니까 MBC 이제 대주주죠. 박문진. 예, 박문진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박문진의 구성이 구 여권에서 임명한 이사가 6명이었고 야권이 3명, 6대3 구도였는데 그중에 여권에서 추천한 이사 2명이 사퇴를 하니까 그렇죠. 사퇴를 하고 다시 이제 현 여권에서 2명을 임명을 하니까 그 구도 자체가 뒤집히게 된 거죠. 4대5로. 4대5가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 지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는 홍상수 감독 영화 제목 아니에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궐이사 선임권을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우성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 우리처럼 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박을 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 2008년 방통위가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 추천했던 KBS 신태섭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그 대신에 박근혜 캠프 정책 자문단장 출신인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면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던 그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도 보궐이사 선임을 방통위에서 한 거예요. 이번처럼. 이번 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을 때.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여당이던 데에서 했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여당이던 때에서 보궐을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논리라면은 당시에도 열린우리당이 보궐이사를 선임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했어요. 한나라당이 했어요. 사실상 2008년에. 한나라당이 추천한 사람이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느냐. 그 전례가 바로 적폐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잘못된 원칙을 상속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예,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건 적폐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적폐 청산 주장하니까 이 정부에서는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과연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 구함된. 난 지금 나름 논리를 가지고 양쪽이 다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은 그때 그게 우리가 적폐적인 행동을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청산해다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대나무에 대해선 대나무에게 물어보라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약간 좀 선문답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겠죠? 대나무에 대한 얘기는 대나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소나무 얘기는 소나무가 제일 잘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좌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감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맞다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땡전뉴스 못지않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 방송사 노조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빠지라. 당신들은 염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탄압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입장이 달라졌다고 원칙까지 바꿔서는 안 된다입니다. 원칙이요? 이건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 문제를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물론이죠. 그때 박문진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원칙까지 달라지지 말고 방송 독립을 위한 법 개정에 지금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경배님, 김형숙님 등 많은 분들이 당신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이 주인이었던 거겠죠. 1700만의 촛불이 켜졌던 그 주를 앞두고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2부 도올 교수와의 인터뷰 함께 하시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 8월이었죠.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청부살인이라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청부살인, 이게 남의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낮에 청부살인이라 어찌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집권 2기를 맞은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 사상이라는 걸 중국 헌법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장기 집권 시대가 열린 거 아니냐. 중국의 새 시대가 열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옵니다. 도대체 시진핑 사상이 당 헌장에 들어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건지 중국의 정통한 학자죠. 도올 김용옥 선생님 만나보죠. 오늘 촛불 1주년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십상시. 1년 전 참 많이 듣던 이름인데 그 십상시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권영철의 Y뉴스에서 파헤쳐드립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살해된 사건. 이 사건 들으면서 많이들 의아해하시고 또 놀라셨을 텐데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백억대 재산 분쟁이 발단이 된 사건이었고 무엇보다도 이게 청부살인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CBS 보도국 김기용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용 기자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예, 지난 8월 21일이었죠.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28살 조모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를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살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당시 경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조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예.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청부 살인이었던 걸로 어제 검찰 조사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시킨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1교포 재력가의 장손인 38살 광모 씨가 후배 조 씨에게 청부 살인을 부탁한 겁니다. 현금 20억 원, 가족 부양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고요. 그걸 줄 테니까 가서 살인을 해라. 송선미 씨의 남편 고 씨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에 더해 곽 씨는 숨진 고 씨의 매형이자 둘 사이 재산 분쟁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까지 살해하려 했지만 이 조 씨가 두 사람을 모두 살해하는데 부담을 느껴 변호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곽 씨와 고 씨는 도대체 무슨 사이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고 씨, 송선미 씨의 남편인 고 씨는 이 제1교포 재력가의 외손자인 거고 곽 씨는 친손자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친손자와 외손자가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 친손자가 외손자를 청부살인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청부살인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100% 밝혀진 건가요? 인정까지 받은 건가요? 예, 일단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살인 교사를 받았다는 조 씨의 자백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씨는 교사범 곽 씨가 약속과는 달리 20억 원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결국 살인 교사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하나는 압수한 휴대폰과 노트북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곽 씨는 살인 발생 직후 살인 교사죄, 우발적 살인 등의 검색어를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또 범행을 머뭇거리던 조 씨에게는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교사범 곽 씨가 실행범 조 씨에게 고 씨와 변호사 둘 다 해치워버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음성 파일도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그 지시를 한 내용을 녹음을 해놓은 게 있군요, 증거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그러면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이 장손인 곽 씨와 직접 범행 저지른 청부살인범 조 씨 외에 더 개입한 사람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할아버지하고 손자 사이에 있는 이 곽 씨의 친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보통 검찰은 특정 인물을 소환하기 전 객관적 물증을 먼저 조사하는데 이 곽 씨의 아버지와 관련된 물증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살인 실행범이었던 조 씨도 곽 씨의 아버지에 대해선 범행에 개입한 바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애초에 재산 다툼 때문에 장손과 외손자 간의 재산 다툼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재산 다툼이었습니까? 예, 일단 이 곽 씨의 친할아버지는 일본의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99살의 제1교포 재력가입니다. 99 되신 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에 있는 자산 가치만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도 서울시 그리고 화성시 등지에 680억 원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국내 재산을 두고 장송 곽 씨와 외손자였던 고 씨 사이 재산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곽 씨가 이들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월 고 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요. 지난 9월 26일 검찰에 구속됐고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둘 사이에 지난한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지난 8월 21일 고 씨가 청부 살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 계약서를 네가 위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다가 재판까지 가게 되고 아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청부 살인까지 가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명한 배우죠. 송선미 씨의 남편이 살해당한 일이어서 이게 처음에는 큰 화제가 됐던 것인데 이게 청부살인이었다는 점까지 드러나면서 더욱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용 기자, 사건의 새로운 소식이 더 나타나는 대로, 더 드러나는 대로 또 연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CBS 김기용 기자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청부살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 충격적인데요. 전문가 만나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부살인을 저지른 조 씨, 보니까 28살이에요. 전과도 네네. 전혀 없고요. 예. 무직이기는 하지만, 지금 특별히 나쁜 짓을 했던 조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닌데, 네. 자신과 원한도 없는 이런 사람을 살인했다, 청부를 받아 살인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예. 네, 처음에 동기가 굉장히 불분명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아했던 사건이기는 하죠. 맞아요. 네. 그렇죠. 조 씨는 보니까 2억 원의 빚을 떠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네. 숨진 고 씨, 송선미 씨 남편하고 한 집에 살면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해줬던 그런 사이이기도 하답니다. 근데 그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을 지금 이제 살해를 한 거죠. 네네. 이렇게 사실은 곽 씨가 지금 청부살인을 했던 조 씨에게 직접 이제 처음에 청부살인을 하라고 시키려고 의도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청부살인을 이제 부탁할 만한 사람을 검색했던 기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예. 그런데 딱히 이제 특별한 그런 부탁을 할 만한 사람이 없자 결국 본인이 신뢰하던 사람에게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네. 저는 전혀 범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돈 때문이라도 살인 같은 최악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네네. 혹시 이 조 씨가 안 잡혔을 뿐이지 전에도 혹시 청부살인 같은 걸 저질렀던 사람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되던데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시는 거군요. 네, 지금 초범이라고 물론 국내 전과만 검색을 해봐서 이 조 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일본에서 곽 씨와 함께 생활했던 그렇다고요. 것이라 정확하게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국내에서는 초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한 점,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 또 도주하지 않은 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게 정말 무슨 청부살인이 맞는지 하는데 의심을 품었던 것이 일반적인 청부살인은 사실은 완전 범죄의 형태를 어쨌든 꾸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검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없애고 이런 종류의 이제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은 벌건 대낮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목격자를 바로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라 그러니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돈을 받고 이런 짓을 할 것이냐. 본인의 장래가 전부 다 지금 교도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결국 이제 변호사가 매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매형까지 일종의 협박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숨진 고 씨, 그러니까 송선미 씨 남편이죠. 숨진 고 씨의 매형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네. 처음에 그래서 2명을 모두 살해해라 이런 이제 주문을 했었는데 조 씨가 거절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직접적인 이권 다툼이 있는 이제 송선민 씨 남편만 살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청부살인. 사실 이 점이 이제 청부살인이라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데요. 이 교수님, 이런 사례가 전에 또 있었던가요?
사실은 유명 어떤 기업체의 부인이 이제 사위의 애인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친척 동생을 살해한 이런 청부살인도 사실 존재했었죠. 그 유명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건 아니나 이번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대담하게 제3자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요. 벌건대낮에 사실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 아닙니까? 예, 거기서 이렇게 대담하게 일어난 사건은 거의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 이수정 교수가 주목하는 지점 혹은 의문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세요? 맨 처음에 이제 궁금했던 점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청부를 받은 자가 벌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지금 그 대목은 지금 상당히 의문이 풀렸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을 또 이제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청부살인. 네, 누구에겐가 시켜서 본인의 원한을 풀고자 하는 방식의 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사실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채팅할 기회 같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만일 이런 비슷한 일이 그야말로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면 사실 동기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발적 살인으로 덮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이제 경찰들은 공범 여부나 이제 그 부탁을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까지 다 그 자리에 목격자까지 다 살해하라고 했는데 변호사는 그냥 뒀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이 청부살해범 조 씨가 양쪽을 다 아는 사이였어요. 원래 지인이어서 곽 씨랑도 지인, 고 씨랑도 지인. 이런 실마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거가 됐고 추궁을 해서 뭐가 됐지만 지금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이버 익명의 공간에서 뭔가 남기지도 않고 이 청부살인을 했을 경우 돈이 궁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번져나가게 되면 그건 정말 위험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검거도 될 수 안 있기 되고.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이 사람이 이제 검색한 기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검색을 해봤대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키워드를 주의해야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는 사실은 주의할 어떤 검색어로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실태가 번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 돈을 주고 살인을 지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시를 한 사람, 교사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살인죄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역할 분담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처벌할 수도 받을 수도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청부살인이 영화 속에서나 벌어지던 일, 혹은 필리핀에서나 들려오던 일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유명한 사람과 연결돼서 발생하니까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격이다라고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비책들 철저히 세워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집권 2기를 맞았습니다. 제19차 공산당 대회에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중국의 헌법격이죠. 공산당 당장에 포함시키면서 1인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진핑 사상이란 건 뭘까요? 또 정말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 중국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이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중국 철학, 중국 사상 분야의 권위자시죠. 도올 김용옥 선생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도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요새 최근에 노자에 관한 아주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고 있는데. 이번엔 노자입니까? 노자.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와중에 중국에 큰 일이 벌어졌고, 저는 사실은 이제 중국의 이 시진핑 2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도올 선생님입니다. 예, 가장 중국의 정통한 학자. 제가 그 시진핑 사상을 중국 공산당 당헌에 편입시켰다. 사실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큰 일입니까?
우선 당정에 관해서도 예. 시진핑 사상을 썼기 때문에 예. 이것은 등소평 이론보다도 더 고차원의 모택동 사상과 버금가는 그 시진핑 사상을 당장의 중요한 것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가 정확하질 않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공산당 당장, 당헌에 이름을 올린 지도자가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레닌, 마르크스,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러니까 모택동, 등소평. 4명밖에 없는데 그 뒤에 이어서 시진핑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넣었으니까 이게 아니 근데 굉장한 반열이다. 네. 예. 여태까지 전대가 열릴 때마다 이 당장 수정이 안 된 적이 없어요. 매번 돼 왔고 그리고 시진핑 사상이 이번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말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시진핑 사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건 다른 겁니까? 있는데 이 중국인들 감각에는 항상 당장이라는 건 개정되어 온 것이고 우리가 시진핑 사상을 받들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진지하게 학습하자. 이런 식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 외국 언론이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내놓는 그런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면 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레닌, 마르크스, 마오쩌둥, 덩샤오핑 4명밖에 없는 그 반열에 시진핑이 올랐다.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좀 덜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시진핑 사상이라는 말로 모택동 사상과 같이 이렇게 포뮬레이트된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말씀. 그럼 이제 지금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것은 등소평이라는 분이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덩샤오핑 때 처음으로 들어갔었는데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사계 전면이라는 거 하고 오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사계 전면 오위일체? 다 어려운 말이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건데 사계 전면이라는 거는 이 전략적인 이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네 개는. 그래가지고 이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목표가 오위일체라는 거예요. 오위일체는 뭡니까?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 5개의 오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요번에 오위 일체에서는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생태 문명 건설. 왜 시진핑은 이것을 넣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생태 문명 건설이라고 하는 것만이 사실은 시진핑 사상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겠네요. 결국은 여태까지 개혁개방 이외로 추구해왔던 중국 역사의 목표는 그 무조건 부를 누구라도 먼저 버는 사람들이 장땡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 국가의 그 경제를 불리면 그 부수적인 게 인민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게 선부론이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가 이제는 이러한 발전관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역사 단계를 진입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쪽으로 쭉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이제는 생태 문명 어떤 자연과의 이 조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자리 잡아보자. 그렇죠. 그거를
신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시대. 네, 그게 신시대고 이것은 신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눈부시게 경제 발전을 빠른 시간 안에 이뤘는데 네. 아무리 눈부시게 성장을 했다고 해도 미국이 만들어온 국제 질서 안에서 성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면 그 미국식 국제 질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생태 문명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발전하자는 의미는 그럼 우리식의 어떤 세계 질서, 미국을 뛰어넘어 보겠다 뭐 이런 도전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지난번 공산당 대회에서 18대에서 예. 중국몽이라는 말을 끄집어냈거든요. 중국몽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과거에 우리가 당나라가 과시했던 그러한 우리 중국 문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다. 예. 꿈꾸자. 그래서 중국몽이라고 그랬는데 예. 요번에 그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을 예. 이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것으로 구체화시킨 거죠.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가 이 시진핑이가 3시간 반을 뭐 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거 미친 사람 아니냐. 거기서 그렇게 서가지고 사람들 오줌 두 마리 올 텐데 왜 저렇게. 연설문을 3시간 반 읽었어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중국인은 최소한 1억 명의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에 3시간 반 동안에 진지하게 그 시진핑이 말하는 걸 학습을 해요. 그리고 그거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학습 국가예요. 학습 국가고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꿈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공동의 그 일체감이 아직은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식의 언론 감각을 가지고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앞으로 시진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뒤지게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통 말하기를 뭐 시진핑이 5년 후에도 자기가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죠. 왜냐하면 헌법까지 개정해서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왜냐하면 후계자를 지정하는 전통을 이번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시진핑의 이 10년 이상의 1인 독재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그건 5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되게 되느냐 제 예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후계자 지정을 이번에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언론들이. 후계자 지정을 안 한 게 오히려 민주적 방식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격대 지정이라는 것이 등소평에서 후진타오에 이르는 그 한 과정밖에 없었어요. 중국에 있었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에는 격대 지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1기, 2기, 2기 때 그 다음 후계자를 지명하는 겁니다. 내 후계자라고 키우는 거죠. 뭐 이런 전통이 있다 이거거든요. 이 격대 지정이라는 것은 중국 이례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어갈지 안 할지 이렇게 했는데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부패 고리가 거기에 나라비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전통이라고 시진핑은 판단한 것이라고 지금. 한 거죠. 지금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공산당의 부패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패죠. 그래서 이 시진핑이 가장 사랑하는 말이 고전에서 뭐냐면 정자정야라는 말입니다. 그건 뭔가요? 그것은 정치라고 하는 건 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부정의를 정의롭게 만드는 이 작업을 내가 계속하지 않으면 중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판단력에 의하면. 그런데 후계자 지정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무위원 10명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7명만 뽑으면서 자기 측근으로 다 채웠단 말입니다. 이것도 권력을 튼튼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전부 이 신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래요? 그것도 오해입니까? 5명 중에 예를 들면 한정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상해파로서 그 아주 정통 강택민의 라인이고 왕양 같은 사람은 공청단 출신으로 완전히 후진타오의 아주 정통 라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사람도 상당히 온건하고 모든 사람들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야. 와, 전 지금요. 사실은 이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읽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읽고 이러고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도올 선생님 입에서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내가 이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에. 수만 명을 그냥 목을 치고 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는 시진핑이 어떻게 후계자를 지목해놓고 뭐 애매하게 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러면 부패 청산을 위해서 지금 후계자 지정도 안 하는 것이고 그 주변의 상무위원도 지금 다 측근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운 이유도 그 부패와의 싸움을 가열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 가열차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 부패 청산을 하고 그 빈익빈 부익분의 이런 거를 생태 문명 건설로 돌리느냐. 중국을 너무 나이브하게 제가 이런다 그래서 도울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그냥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으나 도울의 말은 현실의 이러한 측면도 우리가 반드시 정확히 봐야만 우리의 바른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 상황에서 시진핑 2기에 들어서는 이 상황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외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큰 영향을 주는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중국을 문명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중국을 리드할 수 있는? 우리 생활문화, 효라든가 모든 문화가 우리 중국이 지향하는 바에 생태 문명의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구현할 수 있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비록 작긴 하지만 사실은 한류 문화가 중국에 전파돼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것만 해도 한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하긴. 그 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뭐냐면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이 전체의 국면을 봐서 수를 놨어야 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대처를 했다.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또 한중 관계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이 타개가 어렵죠. 어려워요? 풀기가? 중국에서는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하기가 어려워요. 레이더를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싫은 거거든요. 자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잘 들여다보고 레이더로 있으니까. 다 자세하게 자기 야구공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그 어려운 정황을 그 얘기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남북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적극 개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히 설득하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 이해시키면서 이 외교적으로 좀 풀어보자 이 말씀. 도올 선생님 만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나저나 도올 선생님.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네네. 국정농단을 밝히는 촛불이 일어난 지 이제 1주년 됐어요. 지금 국정농단 재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하고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유엔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적폐 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아니 언론들이 이렇게 유치한 타이틀을 내걸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적폐가 아니라 이거는 injustice, 영어로 말해서 정말 부정의를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롭게 만드는 노력이고 이 정의롭게 만드는 노력이라는 것은 이건 가차가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라. 빨리 이러한 것이 이렇게 질질 끌면서 지저분한 정치 게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빨리 단호하게 처리할 걸 처리하고 저는 정말 지금부터야말로 우리가 촛불을
가슴에 촛불을 밝혀야 할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그저 국민들에게 나는 호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적폐청산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를 만드는 데는 가차가 없다, 이 말씀.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반민특위가 구성된 것이고 이 반민특위에 지향하는 바를 반드시 이번 역사는 성취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민중을 배반하는 반민이죠. 반민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민중을 배반하는.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호소를 하면은 우리 국민인들 왜 용서를 안 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눈물의 반성이지 정치보복이라는 항의가 아니다. 오늘 참 그 중국이라는 이야기도 워낙 큰 이야기였고 촛불 1년에 대한 회고도 짧게 해봤는데요. 도울 선생님, 이 중국 어떻게 보면 가깝고 어떻게 보면 멀고 복잡 미묘한 국가예요. 우리가 이번 당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건 중국은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고 무엇인가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지도력은 상당히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것을 우리 외국의 언론가들의 눈을 통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감안하면서 과연 이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우리의 위상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우리 국민 모두가 얻기를 정말 간절히 빕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네.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었습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세상을 바꾼 국민의 목소리 촛불 집회 1년의 기억 편입니다. 박근혜는 되잖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개헌을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그런 좀 의아스러운.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최순실 씨가 최소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 씨는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살려내자! 세상이면 민주주의 살려내자! 시국 선언서 대통령이 국기를 문란시킨 비정상의 사태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안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청와대 물건 유치해. 청와대 물건 받아가시면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국가입니까? 대통령은 1+1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사상 누각일 제 뿐입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탄핵 열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하라! 국회는 탄핵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지금 안에서는 거의 개표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거의 가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외쳐옵시다. 탄핵은 가결됐다. 박근혜는 내려와라. 박근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촛불은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굉장히 소중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국민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하고 그런 목소리를 이제 제 아이한테도 꼭 들려주고 싶어요.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세상을 바꾼 국민의 목소리 촛불 집회 1년의 기억편이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1+1으로 뽑지 않았다. 예. 한 시민의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네요. 그리고 이것은 기적이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수호님. 아침부터 뉴스 들으면서 눈물 흘리기는 처음이네요. 지하철에서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8672님. 우리는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컥하다. 배재규님. 서경은님도 눈물 흘리신대요. 소해피님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지난 1년을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3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렸는데 선영철님, 프레시님 등등의 많은 분들이 어제 그 자리에 와주셨군요. 최은수님 고맙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고 그 정태춘 씨 노래 들을 때 온몸이 전율하면서 가슴이 먹먹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CBS 뉴스 부활 30주년 기념 콘서트 어제 광화문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왜 중간에 가셨어요? 저는 이 방송 준비를 해야 돼서요. 와이뉴스 준비 때문에. 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회사에서 잤습니다. 그러셨죠. 제가 어제 참 사진 찍기로 약속을 했는데 김현정이가 사진 많이 찍어드렸어요. 저 어제 끝까지 남아서 한 분도 안 오셨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구나. 그 경호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다 찍게 되면 이게 압사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다. 해서 결국 사진 한 장 한 장 못 찍고 악수하고 인사 나누는 것 하고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나주에서 광주에서 엄청나게 오셨는데 사진 찍으러 왔는데 그냥 못 가신다고 하는 분들 계셔서 사진 끝까지 남은 분들 찍고 정말 약속을 지키셨군요. 울컥한 약속. 그러니까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이 청취자들에게 사진 찍는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어제 보면서 어제 이제 CBS 콘서트였는데 뉴스쇼 공개 방송 같은 거 한번 해서 진짜 우리 뉴스쇼 식구들끼리 우리 권효철 선임 기자,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선생님 다 모시고. 인사 나누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한번 저희 사실 여력은 별로 없지만 많이 쓰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어요. 와이뉴스 그 밤새도록 준비한 와이뉴스 뭡니까? 역시 이제 이게 촛불 1주년이 됐죠. 됐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촛불 집회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23회 23차례에 걸쳐서 1,700만여 명이라는 시민들이 모였죠. 이게 국정농단의 출발은 정윤회와 십상시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들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맞습니다. 흘러가자면. 2014년에 터졌던 십상시 문건. 촛불 1년 십상시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십상시들의 현재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십상시. 이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겨운 이름 십상시. 그들의 이름은 공개가 됐던가요? 안 됐던가요? 십상시 누굽니까?
초기에 십상시 문건이 터졌을 때가 2014년 11월 3년 전이죠. 그렇죠. 당시는 문고리 3인방의 명단만 공개가 됐고요. 우리 문고리 3인방은 다 알잖아요. 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8명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 5명의 이름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명단이 공개됐는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문건 공개 당시의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의 질의응답 잠시 들어보시죠. 십상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수석 비망록입니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외에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남아있는 십상시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네.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 예.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한 비망록에 있는 십상시 명단. 네. 다른 버전도 있다면서요. 십상시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명단인데요. 이 명단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보고용 최종본이 아닌 중간 작업 버전에 적시되어 있는데 청와대 내부 명단과 외부 명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그 문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청와대 내부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신동철, 음종환, 김춘식 그리고 조인근 연설기록 비서관이 이 명단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습니다. 네. 청와대 외부는 앞에 했던 그대로고요. 조인근 비서관은 세계일보 고소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이 읽었던 그 명단에는 없잖아요. 예. 없는데 세계일보 고소인 명단에 포함이 돼 있어서 스스로 십상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조인근 전 연설기록 비서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동일하고. 10명이고 조인근이 들어가면 11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십상시.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상태고요. 그렇죠.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걸려들지 않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영어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동철 전 비서관은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고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인근 전 비서관은 아직 공기업인 한국정권금융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요? 예. 음종환 전 행정관은 개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는데요. 박근혜 선대위 공보상황팀장이었던 장성철은 지금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지금. 예, 근데 장성철 보좌관은 오래전부터 김무성 의원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십상시가 아니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예. 지금 친박 청산을 김무성 의원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상시를 쓴다면 좀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김춘식 전 행정관은 나경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 십상시의 존재 지금 두 가지 이제 버전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도 된 거예요. 본인들도 다 인정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십상시로 불리는 이너서클의 명단이 나와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이 보도됐을 때 찌라시로 규정을 했고 박 전 대통령 그거 찌라시다. 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된 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을 했죠. 그 대목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이번 수사가 찌라시나 근거 없는 풍스를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잘못된 풍토를 돌아보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그 당시 이제 수사대로라면 그 이후엔 수사가 없었으니까 그대로라면 십상시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시의 검찰 수사 결과대로라면은 조홍천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관천 경정이 풍문과 전언을 짜깁기에 허위로 만든 문건. 또 두 사람이 박지만 이지 회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문건을 작성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홍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1심, 2심 무죄 지금 대법원 기류 중이고요. 조홍천 의원은
지금도 십상시는 실제로 존재한 이너서클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예. 지금도 존재했다고 믿는다. 그 안에 청와대, 그 안에 이너서클이 있었다. 주말에 따로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누구보다도 했습니다. 청와대 사정을 잘하는 조홍천 의원 아닙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내부 감찰을 했거든요. 난 지금도 확실히 믿는다. 주말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 십상시가 나라를 이끄는 회의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 십상시 존재가 사실은 그때 문건에 처음 드러난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정식 취임을 하잖아요. 예. 그 전에 주간조선이 1월 7일 보도를 보면 그때도 이미 십상시로 불리기도 했던 박당선인의 보좌관 그룹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2013년에 이미. 2013년 1월에. 주간조선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 명단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뭐 실제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최순실 씨의 이 국정농단. 사실은 십상시 사건을 그때 처음 불거졌을 때 제대로 처리만 했더라도 국정농단까지 안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결과론적이고 사후적인 분석이지만은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죠. 조홍천 의원에게 쫓겨나지 않고 청와대에 계속 있었더라면은 국정농단 막을 수 있었겠나 이렇게 물었더니 최소한 내부 견제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국정농단은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의 일방적인 독주와 박 전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십상시 문건 수사를 검찰이 주문대로 하지 않고 정말 국정농단에 대해서 파고 들었더라면은 그렇죠. 초기에 제압이 되지 않았겠나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겨울 국정농단 촛불 드는 내내 시민들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막을 기회가 그걸 놓쳤다. 그렇죠. 이게 조홍천 의원이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 노골화됐다는 분석이 사실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정윤회 씨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남은 2명의 잘못된 행위, 의혹들을 밝혀내야 될 겁니다. 그래요. 권여사 선임 기자. 아까 전에 뉴스쇼 공개방송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하자. 대구에서 4명 예약입니다. 대구에서 KTX 타고 오실 거예요? 예, 이런 분들도 계시고. 김현정 앵커가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약속하는 지킵니다. 네. 박명세님은 어제 3시간 서 있었더니 다리가 후덜덜하네요. 어제 좌석이 있었는데 넘쳤어요. 예, 많은 분들이 서 계셨는데 뉴스쇼 공개방송 하게 되면은 서 계시는 분 없게 좌석 쫙 깔아놓고 될까요? 촛불 1년 축하 겸해서 한번 하시죠. 그러게 한번 계획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면 한번 계획 세워봐야겠네요. 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이뉴스였습니다. 뉴스쇼 이제 뉴스쇼로만 봐도 만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어느새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이 다 가족이 된 느낌입니다. 지금 레인보우로 또 문자로 서로서로 안부 전해주시면서 애청자들이 공개방송 응원해주고 계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7시 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박문진 이사 자리에 여권 추천 인사 2명을 선임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국감 일정 차질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 역시도 이 정치 논쟁 속에 또 연기되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사실 이번 주말은 상당히 특별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진 것이 1년 전 이번 주말입니다. 그런데요, 촛불 집회 1주년 행사를 두고도 잡음이 흘러나오죠. 광화문에서 모이자, 아니다 여의도에서 모이자. 글쎄요, 촛불을 추억하는 방식에도 시각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은 1년 전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 그 마음들은 모두 똑같았다는 사실. 시민의 힘이 하나로 모아졌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건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1년 전 그날을 기억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뭔가요? 네, 송환 어선에 담긴 북한의 메시지입니다. 북한이 단속한 우리 어선을 돌려보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죠. 네, 잠시 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수역을 넘어서서 단속됐던 우리 어선을 인도주의적 견제에서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송환하겠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언제 그러니까 납북이 됐던 거예요? 이 송환이 됐던 거예요? 이 어선? 네. 북한 주장에 따르면요. 지난 21일 새벽이었고요. 해당 어선은 391 흥진호였습니다. 새벽에 동해상 북측 수역을 넘어서 단속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 침입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서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설명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그 한반도가 오랫동안 냉각되어 왔는데 북한이 인도주의를 언급하면서 남한에 이렇게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좀 이례적이네요. 그래요. 사실 오늘 미국의 국방장관이 JSA를 찾아가서 경고 메시지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예정이었죠.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참석차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한국에 도착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발표를 했던 거죠. 네네네. 그 북한 코앞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북한이 어선 송환 결정을 내리면서 혹시 그 메시지에도 변화가 담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위기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좀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포인트 갑니다. MBC 사태에 마비된 국회입니다. 제가 앞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자유한국당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죠. 오늘부터 국정감사 일정 전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발단은 MBC고요. 맞습니다. 발단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 논란이죠. 예. 구여권이 추천한 박문진 이사 2명이 스스로 물러나자 어제 방통위가 새로 보궐이사 2명을 선임했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의 보궐 인사다. 그러니까 다시 자신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회 보이콧 방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까 전에 자신들 구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그만두면서 생긴 자리니까 구 여권, 즉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자신들의 몫이라고 다시 주장하는 것이죠. 또 한국당은 또 이호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고요. 예. 또 새로 선임된 박문진 이사 2명에 대해서도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네요. 예,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논리는 맞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위원장 직무대리를 세워서라도 국감은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요. 네, 한중 관계 해빙 가능성입니다. 싸들어 꽉 막힌 한중 관계 변화의 조짐이 좀 나타납니까?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에 따른 자신감 때문일까요? 몇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좀 엿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정수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데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이 각 분야에서 점차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한국 정부에게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 여행 상품 모집 광고가 7개월 만에 다시 등장하기도 했네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행 상품 팔아라 하면 파는 거고 네, 팔지 말아라 지침 내리면 그때부터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단됐던 것이 다시 등장했다. 7개월 만에. 네.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느껴지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물론 아직 낙관하긴 이릅니다만 한중 관계에 희망은 보인다. 오늘 2부에서는요. 도올 김용옥 교수가 나옵니다. 도올 선생님이 바라보는 중국 시진핑. 오늘 꽤 긴 인터뷰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함께 하시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1년 성공한 시민혁명 이상의 정치적 성과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예,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으로 자그마치 20주 동안 희망의 목소리를 밝혀왔던 1,700만 개의 촛불들. 그 첫 촛불이 밝혀지던 날이 바로 내일 모레죠.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 순서는 벌써 1년이 된 그날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촛불의 주체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조직적인 모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오면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민들은 남녀노소 심지어 유모차까지 끌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촛불 1주년을 맞아 마련한 뉴스쇼의 인터뷰는 어떤 정치인도 어떤 유명인도 아니라 촛불의 주인, 시민 두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촛불 집회 최다 참가자로 화제가 됐던 분이세요. 시민 이민주 씨 연결을 해보죠. 이민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평범한 시민이신가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딸 둘 있고 남편 있는 직장인이에요. 딸 둘 있는 평범한 직장인. 진짜 평범한 시민 맞으시네요. 네. 제가 최다 참가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몇 번 참가하셨던 거죠? 주변 분들이 세워주셨어요. 12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촛불 집회는 20주 동안 열렸는데 어떻게 127회를 가셨어요? 매일매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말 촛불 집회는 23회였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뭐 사람 수는 적었지만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가신 거예요? 평일에? 그럼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게 첫 시작이 10월 29일이었는데 그 첫 번째 촛불 집회도 가셨어요? 아유, 그럼요. 그러셨어요. 그 전부터 갔었어요. 바로 전에 평일에도 갔었어요. 네. 그 첫 번째 주말 촛불 집회, 대대적인 촛불 집회를 네. 참여하면서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그때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막막해서 나갔었어요.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돌아갔기 때문에 어디 울분을 표출할 수도 없었고 정말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에 너무 막막했어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올려 보면은 그 많은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기억나는 장면들 고비고비가 있을 텐데 제일 기억나는 장면은 어떤 거세요? 어린아이가 목에 팻말을 들고 여기 따뜻한 차 있어요 라고 돌아다녔어요. 엄마는 뒤에서 커다란 주전자 가지고 종이컵이랑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나누어주고. 맞아. 뭉클뭉클한 게 너무너무 많죠. 막 그런 얘기하면 눈물 날 정도로. 그게 팔러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나눠주러 다닌. 지난 겨울이 유독 춥지 않았습니까? 엄청 추웠죠. 너무 추웠어요. 정말. 추웠죠. 내복 몇 개나 껴입고 가셨어요? 내복, 외투를 2개씩 막 입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네. 내복만으로는 안 돼서. 그럼요. 정말 추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따뜻하게 견딜 수 있었던 건 서로의 체온, 그리고 뭔가 똑같은 것을 희망한다는 그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이 몸을 녹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광장에 나가면. 오히려 희망이 보이니까. 네. 이민주 씨는 제가 이제 그 당시 연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든의 친정 어머님도 모시고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건강하시고 요즘 바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네. 촛불이 1주년 됐다. 요거 알고는 뭐라고 그러세요? 꿈 같다고 그러시죠. 꿈 같다? 네. 왜 그러실까요? 좀, 앞으로 좀 살만한 세상이 되겠구나. 이런 세상도 내가 보고 내 일생을 마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촛불 전과 후 이민주 씨의 삶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제 목소리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윤기가 흐르세요, 지금. 네,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무기력하고 좀 시큰둥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좀 뭔가가 조금은 이렇게 좀 조금씩 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긍정적이고, 활기찬 생활로 바뀌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경험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이들하고 남편하고도 자주 이야기를 해요. 참. 이런 걸 보는 것 자체가 역사상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느냐고. 아니, 그 후에 혹시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장으로 가기도 하세요, 종종? 이제는 가죠. 그전에는 안 갔었어요. 어디 가셨어요? 요즘 KBS, MBC 언론 노조. 그 현장도? 사업 현장에,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들 데리고 다 제가 막 공범자들 막 보러 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을 포섭해서 다니시는군요. 네. 그래요, 이민주 씨. 했습니다. 그래요, 이민주 씨.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란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도 있는데 나란 일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의사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참 제가 여러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그 열정 잃지 않고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난 겨울 촛불 집회 최다 참가자였습니다. 시민 이민주 씨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촛불 집회 떠올리면 아마 이 장면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민들을 막아서고 있는 거대한 차벽이 있었는데, 경찰 차벽. 이 차벽에 꽃 스티커를 붙이던, 차벽을 꽃벽으로 뒤덮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미술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 뉴스쇼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만나보죠. 차벽을 꽃벽으로의 이강훈 작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강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그 평범한 일상이 가장 좋죠.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신 건데 1년 지났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벌써 1년이네요. 네. 벌써 1년. 네,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고생을 그렇게 하고 보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요. 특히 우리 작가님은 작년 이맘때였어요. 경찰 차벽에다가 꽃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게 작가 혼자 막 붙인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 스티커를 주면서 붙이십시오. 시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꽃 차벽, 삭막한 차벽을 꽃벽으로 만드는 퍼포먼스를 한 것 때문에 굉장한 화제가 됐었고, 저랑 인터뷰도 하셨어요, 작가님. 네네. 그랬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그 꽃벽 퍼포먼스를 시작하셨던 거죠? 2차 집회 때부터 참석을 하면서 경찰이랑 시민들이 차벽을 사이에 두고 이제 계속 조금 아슬아슬한 광경들이 자주 펼쳐졌었는데, 그걸 보면서 뭔가 폭력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불안감이 생기면서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죠. 맞아요. 그때 그 사진 장면이 전 아직도 생생해요. 막 아이들까지 그 꽃 차벽에다가 꽃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폭력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기조가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평화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데 조금은 일조를 하지 않았나. 물론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 중에 혹시 작가의 눈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굴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차벽 앞으로 가서 직접 손에 든 스티커를 붙이는 장면들은 볼 때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당장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걸 했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머뭇거리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나중에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스티커를 받아들면 바로 차벽으로 가서 붙이고 하는 장면이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었죠. 뭉클뭉클 하셨겠는데요, 그럴 때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별일 없이 지금 평화롭게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그러셨는데 보니까 아주 평범하신 거 아니고 지금 그 꽃벽 퍼포먼스, 그 꽃벽 퍼포먼스가 계기가 돼서 영향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물론이죠. 퍼블릭 아트, 소셜 아트. 네네. 어떤 거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선 전에는 그 투표 동료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또 뿌렸어요. 최근에는 제주시의 아라동이라는 곳에서 거기 어린이들과 함께 낙서를 테마로 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낙서는 왜요? 꽃벽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낙서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뭐 당연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뭐 공공장소에서 낙서를 하는 거는 당연히 또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얼른 달려가서 말리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작업을 해봤어요. 자유롭게 처음에는 애들도 굉장히 머뭇머뭇했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신나게 낙서를 했어요. 네, 당분간 그런 작업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만난 시민 이민주 씨, 평범한 시민 이민주 씨도 그렇고 이강훈 작가도 그렇고 이 촛불의 경험이 삶을 참 많이 바꿔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네. 이강훈 작가님 앞으로도 좋은 작업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는데 더 희망차지는데 계속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꽃벽 퍼포먼스를 벌였던 그 작가 이강훈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복을 몇 벌 껴입고 광장으로 가셨었나요? 저는 아직 젊어서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데. 그때 내복 입으셨던 거 제가 아는데. 예, 1년 촛불 뭐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그때 얼마나 국민들이 다 비장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나가본 적이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고 촛불을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 세상은 바뀌었는데 근본적인 부분까지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역시 국민의 손이다. 그렇죠. 촛불을 다시 들지 않는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행간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자유한국당이 또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지난달에는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의 발부에 반대해서 또 반발해서 국회 보이콧을 했는데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보고리사 선임에 반발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번에도 MBC, 이번에도 MBC가 이유가 됐네요. MBC가 계속 중간에 들어가는데요. 어제 오후 비상총회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MBC 문제로 국정감사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어제 오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집단 항의 방문했죠. 예, 맞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 15명이 국회 상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를 집단 항의 방문했는데요. 일단 먼저 당시 상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공영방송 장악으로 이미 위원장께서 또 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저를 꼭두각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몹시 듣기 거북하고요. 뭐가 거북해요 지금? 거북하죠. 뭐가 거북해요 지금? 저는 그냥 위원장으로 불려주시면 안 됩니까? 상당히 거친 상황들이 설전이 오갔어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인데요. 이게 소리 지른 분이 정우택 원내대표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고리사 2명을 선임을 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 우리가 추천한 자리였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추천하는 게 맞다. 그렇죠. 나머지 남은 임기를 추천하는 것이니까 그건 우리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 방문을 한 건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뭐 국정감사 일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 일정 자체도 아예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를 선임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방문진이라는 곳에서 MBC 사장을 선임하는 거고. 그러면 방통위의 위원은 누가 선임하느냐? 대통령이 2명. 그렇죠. 국회 교섭단체가 3명. 근데 거기서 여당목 하나, 야당목 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3명. 3대2.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송문화진흥회, 그러니까 MBC 이제 대주주죠. 방문진. 방문진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방문진의 구성이 구 여권에서 임명한 이사가 6명이었고 야권이 3명, 6대3 구도였는데 그중에 여권에서 추천한 이사 2명이 사퇴를 하니까 사퇴를 하고 다시 이제 현 여권에서 2명을 임명을 하니까 그 구도 자체가 뒤집히게 된 거죠. 4대5로. 4대5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 지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는 홍상수 감독 영화 제목 아니에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궐이사 선임권을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우성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 우리처럼 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박을 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 2008년 방통위가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 추천했던 KBS 신태섭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그 대신에 박근혜 캠프 정책 자문단장 출신인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면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던 그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도 보궐이사 선임을 방통위에서 한 거예요. 이번처럼. 이번 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을 때.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여당이던 데에서 했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여당이던 때에서 보궐을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논리라면은 당시에도 열린우리당이 보궐이사를 선임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했어요. 한나라당이 했어요. 사실상 한나라당이 추천한 사람이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느냐. 그 전례가 바로 적폐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잘못된 원칙을 상속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예,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건 적폐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적폐 청산 주장하니까 이 정부에서는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과연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 구함된 지금 나름 논리를 가지고 양쪽이 다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은 그때 그게 우리가 적폐적인 행동을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청산해다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대나무에 대해선 대나무에게 물어보라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약간 좀 선문답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겠죠? 대나무에 대한 얘기는 대나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소나무 얘기는 소나무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좌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감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맞다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땡전뉴스 못지않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 방송사 노조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빠지라. 당신들은 염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탄압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입장이 달라졌다고 원칙까지 바꿔서는 안 된다입니다. 원칙이요? 이건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 문제를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물론이죠. 그때 박문진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원칙까지 달라지지 말고 방송 독립을 위한 법 개정에 지금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경배님, 김형숙님 등 많은 분들이 당신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었습니다.